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진로상담 이영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특별히 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을 내주셔서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상담까지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요, 감사하다고 많은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떡도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은 몸에 좋은 과즙을 또 보내주셔서 그거 한 잔 마시고 또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또다시 학교를 가야 될 텐데, 집에 있는 이렇게 시간들 보면 새 학기가 돼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데, 공연히 실증이나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학업에 대한 부담 또는 해야 할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과 심통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그동안 이영길의 자녀교육 진로상담 이렇게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춘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잘 안 맞아서 이러한 원인 모를 짜증, 심통을 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아이들이 유년기, 아동기까지 잘 지나왔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갑자기 다양한 고민과 갈등,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좀 많이들 당황스럽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심지어는 강압적으로 대하고 화도 부린다고 부모님들에게 반항하기도 하고요. 또 이와 반대로 부모님들은 예전처럼 안정되게 공부도 좀 하고 자기 생활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순종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하게는 우울감과 허무감도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전 과정에 대한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이름하여 자녀 양육 중간 성적표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로부터 그동안 양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사춘기 자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진짜 이런 성적표가 있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로부터 몇 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사실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실을 내방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엄마가 우리 아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아? 또는 아빠에게 아빠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90점이면 100점이면 거의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평균 한 50점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관계가 좀 안 좋고 불편할수록 한 30점 주는 아이도 있고 또 막 10점, 5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점수도 이렇게 얕지만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또 아이에게 점수를 준다 그러면 만만치 않게 낮은 점수를 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6가지 항목이라 그럴까요?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 잔소리가 많아져요.
첫 번째,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한다. 예, 당연히 뭐 많겠죠, 그죠? 두 번째, 늦잠과 지각, 게으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잔소리를 많이 한다. 세 번째, 공부에 대한 열정이 거의 없고 장래 진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예,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넷째, 지나치게 친구나 이성에게만 관심이 많다. 이런 경우도 많죠. 다섯 번째, 인성이 못된 건지, 이건 좀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아이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왜 자꾸 저렇게 짜증을 부리고, 심통 부리고 반항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잔소리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반복적으로 해도 우리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하시는 잔소리 유형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거를 조금 크게 2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하나는 공부 문제예요. 공부. 뭐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겠죠. 신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에 따른 생활 태도 문제.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나간다, 친구만 만난다, 뭐 맨날 게임만 한다, 스마트폰으로 영상만 본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의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공부 문제라는 게 있는 거죠.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는 당연하죠. 또 부모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서 아주 보란 듯이 떳떳하게 아이들을 좋은 직업을 찾게 해서 독립시키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잔소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가? 아니, 태도를 고치라고 잔소리를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오해하지 않으시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만나온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한 2가지 특징이 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학창 시절이든 언제 때든 공부에 대한 강박을 경험한 부모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 강박이라는 게 조금 소화하기 힘든 언어인데요. 이 강박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나 감정에 이렇게 집착하는 강한 압박을 받는 이런 걸 이제 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박 증세가 좀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과거에 혹시 그런 경험을 했던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수치심을 경험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런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나 봐요. 명문대를 나오고 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또 뭐 아주 좋은 직업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공하는, 출세하는 직업들을 가진 부모님들 자녀 중에도 부모님들에게 심하게 공부 잔소리를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부모님 자신들이 명문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그런 강박으로 자녀에게도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반대로 부모님들이 공부를 오래 하지 못하고 학벌에 대한 소위 학벌 때문에 컴플렉스를 좀 가졌거나 또 어려움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좀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강박 또는 열등감 또는 이렇게 수치심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불안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잠옷, 잔소리를 지속해서 아이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공부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라는 이런 잔소리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즉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진념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네, 이건 꼭 기억해야 되죠. 이제 부모님이 좀 답답하고 또 불안해서 아이들한테 자주 공부해라,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체크하게 되는데, 자칫 이러한 잔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진념을 가지게 하는 길이 뭔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뭔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춘기 자녀를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부모, 자녀에게 모두 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좋은 말로 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처럼 그 부모의 말하는 이 속감정에는 강박이라는 관념이 있거든요. 강박관념. 물론 불안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아이들한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생각을 전달할 때 아이들은 그 말의 대화의 내용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의 감정, 화가 났느냐, 짜증이 났느냐, 또는 불안하냐, 답답하냐, 이런 감정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사실 대화란 나의 사고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과정이 아니고 나한테 있는 감정을 저 사람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면서 논리를 피는 게 대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본인들이 어떤 그 요구를 하거나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해답이나 솔루션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대화의 근본적인 것은 감정의 소통이 정말로 그 대화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감춰져 있는 불안,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 잔소리라는 매개를 통해서 불안한 감정, 강박관념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불안, 강박관념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 열정과 집념이라는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죽여가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 잔소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 에너지가 결국은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신용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동기는 점점 소멸된다고. 그래서 사춘기 좀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아예 놓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대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아이들 보면 답답해지고 게임하고 스마트폰만 보면 오락 또 이렇게 화가 또 치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어려서부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헌신해 왔는데 부모님들 상처받고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 땅에서나 자라는 잡초가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농사 짓는 것하고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은 우선 땅을 이렇게 갈아서 엎어야 되죠. 그죠? 땅을 기름지게 좋게 갈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요. 물을 줘야 되고요. 때로는 거름도 줘야 되고, 정말로 그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였다가 또 한참 지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도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 예. 그러니까 자식 농사라는 게 인내의 미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저는 그것을 사랑의 미학이라고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또는 뭐 공짜 이런 게 없더라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땅에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씨앗을 이제 심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게 특히 사춘기 부모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뭐 농사철 되면 농번기 되면 뭐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제 한참 뜨거울 때는 일을 못 하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성을 들인 만큼 좀 자연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수해를 입는 경우도 아주 다반사고요. 막 태풍도 오고 또 철마다 또 병충해. 예. 일순간에 그냥 농사를 다 망치는 망연자실한 시골에서 이런 걸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한참 동안 울기도 하고 멍하게 서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철이 바뀌면 또 농부들은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또 씨를 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농부들은 자연의 순리라 그럴까요? 삶의 이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도 자식 농사 지으면서 농부들이 이렇게 경험하듯이 삶의 이치라 그럴까요? 우리가 왜 사는가 이런 것들을 깨우쳐가고 배워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씨앗은 잔소리로 뿌려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의 씨는 친절을 가장한 부모의 바람이나 욕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예,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모 마음에 잘 안 들거든요. 예,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반대말을 자기의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옳음, 자기 주장,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사랑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더라고요. 잔소리로 오는 고통은 부모 자녀 관계가 후퇴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위한 고통, 부모 마음을 부인해 가면서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고통이 오죠. 이해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고통은 부모 자녀,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진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또 그동안 상담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쉽지 않다고. 예. 당연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라는 사실, 내가 부모라는 진실이 결국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즉 부모라는 자리가 사랑이라는 자리로 견인해 가죠. 그런데 이런 견인을 무시하고
부모 생각 그대로, 내 방식 그대로 고집하거나 뭐 안 돼, 얘는 그냥 내비두면 안 돼 하고 뭐 너무 강압적이라 그럴까요? 또는 이와 반대로 뭐 회피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고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원수처럼 점점점 더 큰 고통과 통증으로 이렇게 점철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달 얼마 안 됐죠.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동생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이자 동생이었는데요. 약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치료와 요양을 했는데도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죠. 먼저 소천했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에도 저와 참 많은 대화, 깊은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부터는 정말 깊은 대화, 아주 많이 오랜 시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병세가 짙어가면서 동생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형, 내가 요단강에 발을 반쯤 담가보니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 그래, 그게 무슨 뜻이니?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세 초기에는 남은 가족이 나 없이 어떻게 살까? 재산도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아이들은 나 없이 잘 커서 자기 길을 잘 찾아갈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예전보다 더 많이 했었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잔소리했던 게 후회가 많이 돼.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왜 사는 걸까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 아빠라는 자리는 아이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였던 걸 놓쳤어. 아빠라는 자리는 아이를 사랑해주는 자리라는 걸 좀 늦게 알게 됐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여러 번 정리해 봤어.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 그랬더니 돈, 성공, 출세 이런 게 아니더라고. 어차피 이런 건 죽음과 이별 앞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진짜야. 내 가족, 내 식구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형은 남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 이런 말을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의 유언처럼 저에게 들려줬고 제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돌아가기 몇 주 전에는 정말 그 심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고 아주 가깝게 지낸 지인들도 너무 안타깝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진통제도 잘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막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그 엔돌핀으로 유명한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의 강연을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연을 쭉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매일 암세포가 정기적으로 생기는데 이 암세포를 면역세포, T세포라고 하더라고요. 이 T세포가 그거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T세포가 그걸 이렇게 잡아먹어서 정상을 유지하는데 암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렇게 몸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게 원인이라 그러면서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렇게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왜 이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가를 보니까 스트레스, 예, 짐이죠, 짐, 마음의 짐. 그리고 생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강연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 T세포에 생기만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요, 이 면역세포가 생기가 없으면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만히 이렇게 몸을 말고 이렇게 움츠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라는 게 들어가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보다 더 커지고 정말 위세가 등등하게 이렇게 변해 있는 세포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세대 그 항암제가 뭐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노벨상도 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발견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암세포를 떼다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있는 면역항암제를 개발을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됐는데 참 이해할 수 없게끔 이 암세포가 암 환자 몸속에 있을 때 이 T세포를 주입을 하면 T세포가 되로 움츠러진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이 사람 몸속에 생기가 없구나. 그 생기라는 거에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은 박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곧 생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 환자에게 불안, 두려움, 공포, 초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타까움. 근데 그 환자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생기로 불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 암도 고칠 수 있다.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유받은 그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도 이렇게 사례를 발표하는 이런 걸 제가 지켜봤는데 벌써 10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역이라 그럴까요? 이런 치유 훈련 센터를 오래전부터 속초에서 하고 계셨더라고요. 원래는 미국에서 하셨다 그랬는데 10몇 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암세포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부모-자녀 갈등, 사춘기의 부조화, 또 상한 감정, 부정적인 태도,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해왔는데요. 저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부모님들의 조건 없는 사랑,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뭐 게임에만 몰두하고 게임 중독이다. 스마트폰에만 몰두하고 스마트폰 중독이다. 또는 뭐 이성 친구, 또는 약간의 일탈, 뭐 흡연, 음주,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물론 고쳐야죠. 회복시켜야죠. 그런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 생기로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암세포를 이렇게 치유해서 회복할 수 있듯이 역시 우리 아이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저 역시도 경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구 박사님도 오래전부터 이런 걸 깨닫고 그리고 본질상 저가 하는 일도 많이 같다고 다르지 않다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3년 전 동생이 처음 이 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잘 지내고 좀 마음을 추스려서 이게 박사님 만나러 한번 갔었습니다. 네. 사춘기 자녀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치료법은 가르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생기를 불어넣는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의 사춘기 상한 감정과 부정적인 태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곁에 없다는 현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또 깊이 생각을 나눴었는데 지금도 동생이 제 귀에 또렷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형,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